서울의 번화한 도심에서 한 발자국 물러난 낡은 골목길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정적에 잠겨 있었고, 그곳에는 한서윤이 운영하는 작은 고서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희귀한 인문학 서적 몇 권이 담긴 무거운 상자를 들고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발걸음으로 거리를 걷고 있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습관처럼 주위의 모든 움직임을 본능적으로 스캔하고 있었다. 과거 정보기관 최고의 요원이었던 그녀가 기억의 일부를 잃고 은둔 생활을 택한 지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몸에 배어버린 경계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평범한 서점 주인의 모습으로 위장한 채 살아가는 그녀에게 있어 이 평화로운 오후의 산책은 유일하게 긴장을 내려놓고 숨을 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평온했던 공기는 골목 어귀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급정거하는 순간 산산조각 났고, 그곳에는 막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던 5살 배기 어린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승합차 문이 열리며 검은 마스크를 쓴 건장한 사내 3명이 튀어나와 아이를 수행하던 기사를 순식간에 제압하고 아이를 낚아채 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는 장면은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이할 정도로 신속하고 조직적이었다. 주변을 지나던 행인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었지만, 서윤의 반응은 그들과 달랐으며 그녀의 이성은 상황을 분석하기도 전에 본능이 먼저 근육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서윤은 들고 있던 책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음과 동시에 폭발적인 스피드로 승합차를 향해 질주했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일반인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빠르고 정확했다. 아이를 안고 차에 오르려던 납치범의 뒷덜미를 낚아채 중심을 무너뜨린 그녀는 상대가 당황할 틈도 주지 않고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하여 거구의 사내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뒤이어 달려든 두 번째 남자가 흉기를 꺼내 들었지만 서윤은 가볍게 몸을 비틀어 공격을 피한 뒤 상대의 손목을 꺾고 정강이를 걷어차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살상보다는 제압을 목적으로 하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기술이었다. 순식간에 동료 둘이 당하자 운전석에 있던 리더격인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차에서 뛰어내려 쇠 파이프를 휘둘렀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 공격 궤적이 너무나도 빤하게 보였다. 그녀는 낮게 자세를 낮추어 파이프를 피함과 동시에 남자의 복부에 강력한 주먹을 꽂아 넣었고, 숨이 막혀 비틀거리는 남자의 턱을 올려 차며 상황을 완전히 종료시켰다. 바닥에 널브러진 납치범들은 고통에 신음하며 몸을 일으키지 못했고, 서윤은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겁에 질려 있을 아이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닥에 주저앉은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커다란 눈망울로 자신을 구해준 서윤을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무릎을 굽혀 시선을 맞춘 서윤은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어주며 괜찮냐고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답지 않게 떨리고 있었고, 아이의 깊고 맑은 눈동자는 어딘가 모르게 자신의 것과 닮아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잃어버린 과거의 파편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듯한 두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어 잡념을 떨쳐내고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아이 역시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 없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서윤의 손가락을 꽉 쥐며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에게 의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때 골목 양쪽 끝에서 타이어 탓하는 냄새와 함께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들이닥쳐 퇴로를 차단했고, 차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납치범들이 아닌 서윤과 아이를 중심으로 포위망을 좁혀왔는데, 그들의 가슴에는 국내 최대 재벌인 화영그룹의 배지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등 뒤로 숨기며 방어 태세를 취했지만, 압도적인 수적 열세와 그들이 내뿜는 살벌한 기운은 이곳이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님을 직감하게 했다.
경호원들 사이가 갈라지며 누군가가 걸어 나올 준비를 하는 듯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서윤은 긴장감 속에서 다가올 운명을 기다렸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골목의 양쪽 입구를 완전히 봉쇄하자 현장은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고 그들의 중심에서 한 남자가 차문을 열고 걸어 나왔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화영그룹의 젊은 총수 강태준은 등장만으로도 주변의 공기 흐름을 바꿔놓을 만큼 압도적인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으며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쓰러진 납치범들을 지나쳐 서윤과 아이에게로 곧장 향했다. 조금 전까지 냉철하게 상황을 통제하던 서윤조차 그의 등장에 순간적으로 호흡을 멈추었는데 그것은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날 선 기백과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공간을 지배했기 때문이었다. 태주는 값비싼 구두굽 소리를 내며 천천히 다가왔고 그의 뒤를 따르는 경호실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경계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태주는 바닥에 널브러져 고통을 호소하는 납치범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곧장 아들 도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아이의 상태를 살폈는데 그의 손길은 조금 전에 차가운 모습과는 정반대로 애틋하고 조심스러웠다. 도윤은 아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품에 안겼고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아주 잠시뿐이었고 그는 곧 고개를 들어 자신의 아들을 등 뒤에서 보호하고 있던 낯선 여자를 올려다보았는데 그 눈빛은 감사를 표하기보다는 의심과 경계로 가득 차 있었다. 태주는 서윤의 허름한 옷차림과 흐트러진 머리카락 속에 감춰진 날카로운 눈동자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좁히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윤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태준의 눈빛에서 강렬한 기시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잊어버린 기억의 심연 속에 잠겨있던 어떤 강렬한 감정의 파동과 맞닿아 있는 듯한 묘한 느낌이었다. 태준 역시 서윤의 앞을 가로막고 선 순간 그녀의 깊고 고요한 눈동자를 마주하며 6년 전 프랑스 파리에 비 내리는 몽마르트르 언덕 근처 골목에서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었던 이름 모를 여인의 잔상을 떠올렸다. 그날 밤의 기억은 흐릿하지만 그녀가 보여주었던 놀라운 전투 능력과 차가우면서도 슬픔이 서려있던 눈빛만은 뇌리에 문신처럼 박혀 있었기에 태주는 눈앞에 서 있는 초라한 서점 주인이 바로 그 여인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복잡한 심경을 감추기 위해 짐짓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신원을 물었지만 서윤은 그저 우연히 지나가던 시민일 뿐이라며 짧게 답하고 시선을 피했다. 상황을 대충 마무리하고 자리를 뜨려던 서윤의 의도와는 달리 태주는 그녀를 순순히 보내줄 생각이 없었고 경호실장에게 눈짓을 보내 납치범들을 연행하게 한 뒤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그녀에게 동행을 요구했다. 서윤은 자신이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고 도왔을 뿐이며 보상은 필요 없으니 돌아가겠다고 정중히 거절했지만 태주는 납치 배우를 밝혀내기 위해 목격자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분을 앞세워 그녀를 압박했다. 사실 그것은 표면적인 핑계에 불과했고 태주는 그녀가 보여주었던 전문적인 제압 기술과 아들 도윤이 낯선 그녀에게 보인 유난히 깊은 신뢰감을 확인하고 싶었기에 그녀를 자신의 그룹 통제 가능한 영역 안에 두고 정체를 파악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수십 명의 경호원에게 둘러싸인 채 무력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판단한 서윤은 결국 태준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가 준비한 리무진에 몸을 실었다. 화영그룹의 본가로 향하는 최고급 리무진 안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화려한 풍경은 서윤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듯 어지럽게 흩어졌다. 태주는 맞은편 좌석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는 서윤의 옆모습을 집요하게 관찰했는데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톡톡 두드리는 습관이나 긴장할 때 입술을 굳게 다무는 모습, 하나하나가 과거의 그 여인을 연상케 해 혼란스러웠다. 서윤 역시 태준의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하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고, 자신이 왜 이 위험한 남자에게 끌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 애썼다. 차 안에는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한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두 어른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그 어떤 소음보다 크게 고막을 때리고 있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높은 언덕 위에 대저택으로 들어섰고,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마치 다른 세상으로 진입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저택 입구에는 수십 명의 고용인들이 도열해 있었지만 태주는 그들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아이를 유모에게 맡기고는 곧장 서윤을 자신의 개인 서재로 안내했다. 서윤이 발을 들인 저택 내부는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곳곳에 설치된 최첨단 보안 센서와 감시 카메라들은 이곳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철통 같은 요새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서윤은 직업병처럼 보안 시스템의 사각지대와 탈출구를 본능적으로 파악하며 태준의 뒤를 따랐고, 태준은 그런 그녀의 시선 처리를 놓치지 않고 눈여겨보았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닫히며 외부와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서재는 마치 요새의 지휘 통제실처럼 수많은 모니터와 보안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은 주인의 지적 허용심이 아닌 실제 독서량을 짐작게 했다. 태주는 책상 위에 놓인 대형 모니터에 조금 전 골목길에서 있었던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 영상을 띄웠고, 화면 속에서 서윤이 납치범들을 제압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그는 리모컨으로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조절하며 서윤이 납치범의 급소를 가격하는 장면을 일시 정지시킨 뒤 천천히 몸을 돌려 서윤을 마주보았다. 평범한 서점 주인이 특수부대 요원 수준의 살상무술을 구사하는 것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추궁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서윤은 과거의 사고로 기억의 일부가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단지 험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호신술을 배웠을 뿐이라고 둘러댔지만, 태준의 예리한 눈빛은 그녀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던지듯 내려놓으며 그녀의 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를 훑어보았지만 그곳에는 평범한 이력 외에는 아무런 특이사항도 적혀 있지 않았다. 태준은 정보기관조차 파악하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세탁된 신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며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좁혀진 거리만큼이나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고, 서윤은 자신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태준은 서윤의 변명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듯 손을 들어 제지하고는 본론을 꺼냈는데, 그것은 그녀에게 자신의 새 아이를 지키는 전담 경호팀장 자리를 맡아달라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그는 최근 그룹 내부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아이들의 신변이 위협받고 있으며 기존의 경호 인력으로는 내부의 적과 결탁한 외부 세력을 막아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특히 오늘 납치될 뻔했던 도윤이 서윤에게 보여준 본능적인 안도감과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며, 그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으로 그녀를 설득했다. 태준의 목소리는 조금 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깊은 부성애와 간절함으로 채워져 있었기에 서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서윤은 위험한 세계에 다시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아 거절하려 했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걸려 있다는 말에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왜 낯선 아이들에게 이토록 강한 연민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도윤의 겁에 질린 눈망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쉽사리 거절의 말을 내뱉을 수 없었다. 태주는 망설이는 서윤의 표정을 읽어내고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듯 그녀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만약 그녀가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과거의 기억을 찾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서윤은 자신의 가장 아픈 약점을 정확히 찔러오는 태준의 통찰력에 전율했고, 동시에 그가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에 대해 무언가 결정적인 단서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 결국 서윤은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는 태준의 위험한 호기심과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의무감, 그리고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고 싶다는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안을 수락했다. 태준은 그녀의 수락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즉시 계약서를 준비시켰고,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며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음을 직감했다. 그때 서재 밖에서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고, 태준은 인터폰을 눌러 아이들을 서재로 들어오게 했다. 서윤이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는 순간 문이 활짝 열리며 도윤과 똑같이 생긴, 하지만 각기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두 명의 아이가 더 뛰어들어왔다. 새 쌍둥이의 등장은 서윤에게 있어 또 다른 충격이었는데, 도윤 외에도 활달해 보이는 둘째 도진과 차분하고 영리해 보이는 막내딸 도아가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아이들은 아빠에게 달려가 안기면서도 낯선 서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고, 서윤은 새아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뱉을 듯한 충격과 함께 머릿속에서 하얀 섬광이 터지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이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려는 찰나, 태준은 아이들에게 서윤을 새로운 경호 선생님이라고 소개했다. 새아이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서윤에게 다가와 그녀의 다리를 끌어안거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고, 그 순간 서윤은 자신이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운명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화영그룹의 본가에서 맞이한 첫 아침은 낯선 천장의 무늬만큼이나 비현실적이었고, 한서윤은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베개 밑으로 손을 뻗어 무기를 찾았으나 잡히는 것은 부드러운 실크 시트뿐이었다. 자신이 더 이상 낡은 서점의 주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의 아이들을 지키는 경호팀장 신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데는 몇 초의 시간이 걸렸고,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저택의 정원은 아침 안개에 쌓여 신비로움을 자아내고 있었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 아름다움보다는 담장의 높이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 그리고 침입 가능한 경로들이 먼저 들어왔다. 그녀는 지난밤 강태준이 제공한 최고급 정장이 아닌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셔츠와 바지로 갈아입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고, 기억을 잃은 후 처음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방을 나선 서윤은 복도를 건며 저택의 공기를 읽어내려 노력했는데, 고요해 보이는 저택 곳곳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서려 있었고, 고용인들의 발걸음조차 숨소리를 죽인 듯 조심스러웠다. 그녀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새 쌍둥이가 식탁에 앉아 있었고, 아이들의 식사를 돕는 유모들과 가사 도우미들은 아이들의 까다로운 식성에 쩔쩔매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제 납치될 뻔했던 도윤은 숟가락을 든 채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고, 장난기 가득한 둘째 도진은 반찬 투정을 하며 식탁을 어지럽히고 있었으며, 막내딸 도아만이 얌전히 앉아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다. 서윤이 식당 입구에 모습을 드러내자 가장 먼저 그녀를 발견한 도아의 눈이 반짝였고, 아이는 의자에서 내려와 쪼르르 달려가더니 서윤의 다리에 매달리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윤은 갑작스러운 아이의 행동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본능적으로 허리를 숙여 도아를 안아 올렸고, 아이에게서 풍겨오는 달콤한 분유 냄새와 따뜻한 체온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찌릿하게 자극했다. 도아를 안고 식탁으로 다가가자 도윤과 도진 역시 눈을 크게 뜨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반겼고,
조금 전까지 우울해 보이던 식당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활기로 가득 찼. 주변에 있던 유모들은 평소 낯을 심하게 가리는 아이들이 처음 보는 경호원에게 이토록 친밀하게 구는 모습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서윤은 아이들을 자리에 앉히고 자연스럽게 도윤의 숟가락을 집어들었는데 신기하게도 도윤은 거부감 없이 입을 벌려 그녀가 주는 음식을 받아먹기 시작했다. 이 광경을 2층 난간에서 지켜보고 있던 강태주는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한 채 난간을 꽉 움켜쥐었는데 아이들이 친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 저토록 마음을 여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다. 그는 서윤의 정체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이 보여주는 본능적인 끌림을 무시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고 그녀가 아이들을 다루는 손길이 훈련된 전문가의 것이라기보다는 타고난 모성애에 가까워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태주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식당으로 들어섰고 그의 등장에 고용인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아이들은 아빠보다 서윤에게 더 집중하며 그녀에게 반찬을 더 달라고 조르고 있었다. 태주는 헛기침을 하며 존재감을 알렸고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듯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서윤은 아이들과 함께 정원으로 나갔는데 이는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활달한 도지는 정원수를 오르내리며 위험한 장난을 쳤지만 서윤은 아이를 제지하는 대신 아이가 떨어질 만한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그 아래에 서서 보이지 않게 아이를 보호했다. 도아는 서윤의 곁에 찰싹 붙어 그녀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고 도윤은 서윤의 옷자락을 잡고 그녀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마치 어미 닭을 쫓는 병아리 같은 모습을 보였다. 서윤이 도진이 나무에서 뛰어내리는 순간을 포착하여 가볍게 받아내자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그녀의 목을 끌어안았고 그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 날카로운 이명이 울리며 과거의 기억 한 조각이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어두운 밤의 기억이었는데 갓 태어난 3명의 핏덩이를 품에 안고 누군가에게 쫓기며 절박하게 달아나던 자신의 거친 숨소리가 생생하게 되살아난 것이었다. 기억 속의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어딘가에 숨겨야만 했고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아이들과 생이별하며 반드시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하고 있었다. 환영과도 같은 기억의 잔상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서윤은 잠시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고 품에 안겨있던 도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자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서윤은 식은땀이 흐르는 이마를 닦아내며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가 이 아이들과 깊게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오후가 되자 서윤은 본격적으로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눈에 비친 화영그룹의 보안은 겉보기엔 화려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허점들이 숭숭 뚫려 있었다. 특히 어제 도윤의 납치 사건 당시 아이의 이동 동선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명백했고 이는 저택 내부에 배신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었다. 그녀는 보안실의 서버에 접속하여 최근 일주일간의 출입 기록과 통신 내역을 분석했는데 경호 팀원 중 일부가 정해진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외부의 특정 번호와 잦은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을 발견했다. 서윤은 이 정보를 태준에게 보고하기 전에 배신자를 확실하게 잠을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조용히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서윤은 아이들의 놀이방과 침실을 점검하던 중 고민형의 눈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초소형 도청 장치를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는 적들이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도청기를 제거하려다 멈칫하고는 역으로 적들을 교란시킬 작전을 세웠는데
도청기를 그대로 둔 채 거짓 정보를 흘려 적들의 움직임을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그녀의 차가운 분노는 아이들을 위협하는 존재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타올랐고, 이제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한 고용계약 관계를 넘어선 지키고 싶은 소중한 존재들을 위한 전쟁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유는 아이들이 낮잠에 든 사이 도청기가 설치된 인형 근처에서 유모에게 아이들이 내일 병원 검진을 갈 예정이라는 거짓 일정을 흘리듯 자연스럽게 대화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태준이 퇴근하여 저택으로 돌아왔고, 그는 서윤을 자신의 서재로 호출하여 하루 동안의 업무 보고를 받으려 했다. 서윤은 도청장치의 존재와 내부 배신자에 대한 의심을 보고하며 자신이 세운 작전을 설명했는데, 태준은 그녀의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서윤이 단순히 무술 실력만 뛰어난 경호원이 아니라 고도의 심리전과 정보 분석 능력을 갖춘 전략가임을 깨닫고, 그녀에 대한 신뢰를 한 단계 높이는 동시에 그녀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키웠다. 태주는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왜 이렇게까지 아이들에게 헌신하는지 물었고,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책임감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답했다. 그날 밤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무서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유모들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다. 소식을 들은 서윤이 아이들의 방으로 달려갔을 때 새 아이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침대로 올라가 아이들을 자신의 품에 넓게 감싸 안았다.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들은 거짓말처럼 울음을 그치고 안정을 되찾았으며, 서윤은 아이들의 등을 토닥이며 무의식 중에 옛날 기억 속에서 흘러나오던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가사가 없는 허밍이었지만 슬프면서도 따뜻한 선율은 빗소리와 어우러져 방 안을 포근하게 채웠고, 아이들은 그 소리에 맞춰 사근사근 잠이 들었다. 열린 문틈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태주는 서윤이 흥얼거리는 멜로디를 듣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멜로디는 6년 전 파리의 그날 밤 자신이 총상을 입고 고열에 시달릴 때 자신을 간호하던 여인이 밤새도록 불러주었던 바로 그 자장가였기 때문이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고 방 안으로 들어섰고, 잠든 아이들을 품에 안고 창밖의 빗줄기를 응시하던 서윤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태주는 젖은 눈으로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도대체 당신 누구냐고, 누구인데 이 노래를 알고 있냐고 쉰 목소리로 절규하듯 물었다. 서윤은 태준의 격한 반응에 당황했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읽어내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전류는 이미 수많은 말보다 더 많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태주는 서윤의 손목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그녀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고, 두 사람의 거리는 숨소리가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바로 그때 태준의 주머니 속에서 긴급한 진동이 울리며 무전기를 통해 보안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보고에 따르면 서윤이 흘린 거짓 정보를 미끼로 문 밖으로 나간 내부 배신자가 확인되었고, 그가 지금 막 외부의 누군가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태준과 서윤은 동시에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사적인 감정을 잠시 접어두고 눈앞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순식간에 냉철한 사냥꾼의 눈빛으로 돌변했다. 서윤은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재킷을 걸치며 태준에게 눈짓을 보냈고, 태준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방을 나섰다. 두 사람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지며 아이들을 위협하는 검은 그림자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위험한 추격을 시작했다.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저택의 뒷마당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한서윤의 감각은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하게 깨어 움직이는 모든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는 미세한 발자국 소리를 포착하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배신자가 접선 장소에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그 인내심은 맹수가 사냥감을 노릴 때의 침착함과 같았다. 잠시 후 우비를 뒤집어 쓴 한 남자가 담장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와 누군가와 통화를 시도하려는 순간 서윤은 빗줄기를 가르며 튀어나가 남자의 팔을 낚아채고 단숨에 바닥으로 내리꽂아 제압했다. 진흙탕에 처박힌 남자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뒤따라온 강태준이 다가와 남자의 얼굴을 덮고 있던 우비 모자를 거칠게 벗겨냈고 드러난 얼굴은 믿었던 경호팀의 부팀장이었다. 태준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부팀장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고 그의 눈에서는 당장이라도 상대를 찢어 밟길 듯한 살기가 뿜어져 나와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윤은 흥분한 태준을 제지하며 차분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배우가 누구인지 신문하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상대의 관절을 비틀며 고통을 주는 방식은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고통을 이기지 못한 부팀장은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는데 그가 모시는 진짜 주인은 그룹의 경영권을 노리는 태준의 고모부인 최민국 전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최 전무는 도윤의 납치를 사주하여 태준의 양육 능력을 문제 삼고 주주총회에서 그를 해임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내일 열릴 자선 파티에서 또다시 아이들을 노릴 것이라는 정보까지 털어놓았다. 배신자를 지하 감옥에 가두고 서재로 돌아온 두 사람은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앉아 다가올 위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태준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파티 참석을 취소하려 했지만 서윤은 오히려 적의 계획을 역이용하여 최 전무의 꼬리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그를 설득했다. 그녀는 파티장이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적들이 방심한 틈을 타 그들의 범죄 현장을 덮치고 아이들을 미끼가 아닌 가장 안전한 요새 속에 두는 역발상 전략을 제안했다. 태준은 서윤의 눈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과 강인함을 읽어내고 그녀의 제안에 동의하며 그녀에게 경호원이 아닌 자신의 파트너로서 파티에 동행해 줄 것을 정중하게 부탁했다. 다음 날 저녁 서울의 랜드마크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화영그룹 주최의 자선 파티는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대거 참석하여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서윤은 평소에 활동적인 복장이 아닌 짙은 네이비색의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는데 드러난 어깨선의 우아함과 드레스 자락 아래로 언뜻 보이는 각선미는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그녀가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태준은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고 6년 전 파리의 오페라 극장 근처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녀의 환영이 눈앞의 실체와 완벽하게 겹쳐지는 것을 느꼈다. 서윤은 불편한 하이힐과 드레스 자락에 어색해했지만 태준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팔을 내밀며 에스코트했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파티장으로 들어섰다. 파티장은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우아한 클래식 연주로 가득 찼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의 입속을 챙기려는 탐욕스러운 시선들이 얽히고 설켜 묘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태준은 서윤의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사람들에게 그녀를 자신의 특별한 손님이라고 소개했고 이는 사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집중시켰다. 아이들은 삼엄한 경비가 펼쳐진 호텔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에서 놀고 있었지만 서윤은 이니어 이어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아이들의 상황을 체크하며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때 군중을 헤치고 여유로운 미소를 띤 최민국 전무가 다가왔는데 그의 눈빛은 뱀처럼 교활하고 차가웠으며 태준을 향한 저기를 숨기지 않았다. 최 전무는 태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겉으로는 덕담을 건넸지만 그 말 속에는 뼈 있는 가시가 박혀 있었고 서윤을 향해서는 천박한 호기심을 드러내며 무례한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서윤은 그의 도발에 동요하지 않고 차가운 미소로 응수하며 그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쳤는데 그녀의 기품 있고 당당한 태도는 최 전무를 오히려 당황하게 만들었다. 태주는 최 전무의 비열한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기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최 전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건배를 제의했다. 그 순간 파티장의 조명이 일제히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고 비명과 함께 혼란이 시작된 틈을 타 최 전무가 고용한 용병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서윤의 감각은 더욱 빛을 발했는데 그녀는 조명이 꺼짐과 동시에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드레스 자락을 찢어 움직임을 확보한 뒤 태준을 등 뒤로 밀어 보호했다. 용병들은 아이들이 있는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를 점거하려 했지만 서윤은 이미 그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어둠 속을 질주하여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나이트 비전 고글을 착용한 용병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덤벼들었지만 서윤은 맨손으로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채 춤을 추듯 우아하고 치명적인 무술 실력을 뽐냈다. 그녀의 주먹과 발차기는 정확하게 적들의 급소를 타격했고 쓰러지는 용병들의 신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태준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서윤과 등을 맞대고 싸움에 합류했는데 그는 학창시절 익혔던 격투기 실력으로 다가오는 적들을 제압하며 서윤의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방어했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움직임을 본능적으로 읽어내며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를 보여주었다. 서윤이 적의 팔을 꺾으면 태준이 마무리 타격을 가하고 태준이 위기에 처하면 서윤이 날아차기로 적을 날려버리는 식의 전투는 예술에 가까웠다. 파티장에 비상전력이 들어오고 다시 불이 켜졌을 때 바닥에는 수십 명의 용병이 널브러져 있었고 서윤과 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다. 놀란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았고 당황한 최 전무는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태준의 신호를 받은 경찰과 보안팀이 출구를 봉쇄한 상태였다. 서윤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최 전무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는데 그녀의 눈빛은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살벌했다. 그녀는 최 전무에게 아이들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경고하며 그를 바닥에 패대기 쳤고 최 전무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떨기만 했다. 이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무전이 들어오자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태주는 비틀거리는 서윤을 재빨리 부축하여 품에 안았고 그녀의 찢어진 드레스 사이로 보이는 멍자국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는데 그녀가 보여준 헌신과 희생,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완전한 일체감은 그녀가 자신의 아이들의 엄마이자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여자임을 확신하게 만들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얼굴을 감싸쥐고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며 괜찮냐고 물었고 서윤은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변의 시선이나 소음은 두 사람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서로의 존재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호텔 펜트하우스로 올라온 두 사람은 겁에 질려있던 아이들을 안아주며 진정시켰고 아이들은 서윤의 찢어진 옷과 상처를 보고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에게 매달렸다. 서윤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다친 곳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였는데 그녀의 눈시울 또한 붉게 물들어 있었다. 태주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서윤과 아이들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핏줄의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이제는 과학적인 증거로
이 사실을 입증해야 할 때라고 결단했다. 그는 서윤이 아이들을 재우는 동안 비서실장에게 은밀하게 전화를 걸어 서윤과 아이들의 유전자 검사를 가장 신속하고 비밀리에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그날 밤 늦게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서윤의 무릎과 태준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서윤 역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태준은 서윤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어깨 쪽으로 당겨 편하게 기댈 수 있게 해주었고 백미러로 잠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만약 그녀가 정말 아이들의 친모라면 왜 그녀는 기억을 잃었으며 지난 6년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그 모든 의문보다 앞서는 것은 이제 다시는 그녀를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소유욕과 집착이었으며, 그는 그녀의 기억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그녀를 자신의 곁에 영원히 묶어두겠다고 다짐했다. 저택에 도착하여 아이들을 침실로 옮긴 후 태준은 서윤을 그녀의 방 앞까지 배웅했는데 문 앞에서 묘한 침묵이 흘렀다. 서윤은 오늘 일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며 들어가려 했지만 태준은 문고리를 잡은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치며 그녀를 멈춰 세웠다. 그는 진지하고 뜨거운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당신이 누구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지키겠다고 고백했다. 서윤은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 되찾지 못한 기억과 자신의 불안정한 처지 때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를 향한 사랑이 싹트고 있었고 그 감정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처럼 그녀를 그에게로 이끌고 있었다.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치던 그날 밤 강태준의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방금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밀봉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개봉하여 그 안에 담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들었고 종이에 적힌 99.9%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한서윤이 도윤과 도진 그리고 도아의 생물학적 친모라는 과학적이고도 명백한 증거였으며 지난 6년간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아이들의 엄마가 바로 자신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를 벅찬 환희와 깊은 죄책감 속으로 동시에 몰아넣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서윤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고 그녀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아직 그녀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다는 사실과 그녀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히 그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했다. 한편 궁지에 몰린 최민국 전무는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해외 용병 부대를 고용하여 화영그룹 본가를 습격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끝장난 마당에 태준과 그의 아이들 그리고 눈엣 가시 같은 서윤을 모두 제거하고 자신도 파멸하겠다는 극단적인 자폭 심리를 가지고 있었다. 최 전무는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는 내부 조력자를 통해 저택의 전력을 차단하고 경비 인력을 무력화시킬 치밀한 계획을 세웠으며 폭풍우가 치는 오늘 밤을 거사일로 정했다. 빗소리에 묻혀 은밀하게 저택 외벽을 타고 넘는 검은 그림자들은 단순한 납치범들이 아니라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고도로 훈련된 살인 병기들이었다. 아이들의 침실 앞을 지키고 있던 서윤은 창밖의 빗소리 사이로 미세하게 들려오는 이질적인 금속성 소음을 감지하고 본능적으로 신경을 곤두세웠는데 그것은 빗방울이 유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창틀을 절단하는 소리였다. 그녀가 무전기를 들어 상황실을 호출하려는 순간 저택의 모든 조명이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고 비상전력이 가동되기 전이 짧은 틈을 타 용병들이 침실 창문을 깨고
난입했다. 서윤은 어둠에 익숙해질 틈도 없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몸을 날려 선두에 선 용병의 복부를 가격하고 그의 손에 들린 총기를 빼앗아 분해해 버렸다.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자 서윤은 침착한 목소리로 아이들을 침대 밑으로 숨으라고 지시하며 홀로 다수의 적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용병들은 서윤의 예상보다 훨씬 강하고 조직적이었는데 그들은 나이트 비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기에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서윤의 급소를 노리고 공격해 들어왔다. 서윤은 시각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청각과 직관에 의존하여 적들의 움직임을 읽어냈고 주변의 가구와 집기를 이용하여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처절한 사투를 벌였다. 그녀의 몸은 이미 여러 군데 찢어지고 멍이 들었지만 아이들이 등 뒤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태준 역시 어둠 속에서 총을 쏘며 합류했는데 그는 서윤이 위험에 처한 모습을 보자 이성을 잃고 맹수처럼 달려들어 용병 중 한 명의 목을 조르며 제압했다. 태준과 서윤은 서로의 등을 맞대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원형의 방어선을 구축했는데 좁은 방 안에서 벌어지는 육탄전은 숨막히는 긴장감과 피비린내로 가득 찼다. 태준은 격투 도중 팔에 칼이 스치는 부상을 입었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아이들이 숨어있는 침대 쪽으로 다가가는 적을 막아세우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서윤은 태준의 부상을 확인하고 더욱 거세게 몰아붙여 남은 용병들을 하나둘씩 쓰러뜨렸지만 적들의 숫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외부에서 계속해서 지원 병력이 충원되고 있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용병대장은 작전 목표를 변경하여 아이들을 인질로 삼기 위해 연막탄을 터뜨리고 시야를 가린 뒤 침대 밑으로 손을 뻗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서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아이를 낚아채려는 용병의 팔을 부러뜨리고 그를 밖으로 집어던졌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저격수가 연기를 뚫고 아이들을 향해 조준 사격을 가했다. 붉은 레이저 포인터가 도윤의 가슴을 겨누는 것을 본 서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날려 아이를 감싸 안았고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그녀의 등 뒤로 붉은 피가 솟구쳤다. 총알이 몸을 관통하는 끔찍한 고통이 전해졌지만 서윤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아이를 더 꽉 끌어안으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서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본 태주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규를 내뱉으며 저격수를 향해 닥치는 대로 총을 난사하여 그를 사살했고 나머지 용병들은 뒤늦게 도착한 화영그룹의 정예 보안팀에 의해 제압되었다. 바닥에 쓰러진 서윤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카펫을 붉게 적시고 있었고 아이들은 피투성이가 된 서윤을 붙잡고 목 놓아 울부짖고 있었다. 태주는 서윤을 안아 일으키며 떨리는 손으로 지혈을 시도했지만 솟구치는 피는 멈추지 않았고 서윤의 의식은 점차 흐려지고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 선 그 순간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충격이 뇌관을 건드린 듯 서윤의 머릿속을 꽉 막고 있던 기억의 댐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병실의 천장과 갓 태어난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비 내리는 파리의 거리에서 자신을 애타게 부르던 태준의 목소리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토록 이 아이들에게 끌렸는지 그리고 태준을 볼 때마다 왜 가슴이 아팠는지에 대한 모든 이유를 깨달았고 잊고 있었던 자신의 진짜 이름과 과거를 완벽하게 기억해냈다. 흐릿해져가는 시야 속에서 눈물범벅이 된 태준의 얼굴을 바라보던 서윤은 힘겹게 손을 들어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며 그동안 부르지 못했던 그리고 그토록 그리워했던 이름을 나직하게 불렀는데 그것은 경호원이 고용주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다. 태준 씨, 우리 아이들, 괜찮은 거죠? 서윤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태준의 심장을 꿰뚫었고
그는 오열하며 고개를 끄덕여 그녀의 물음에 답했다. 서유는 안도감에 젖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고 공포에 질린 도윤과 도진 도아를 향해 엄마가 미안하다고 속삭이며 눈을 감았다. 태주는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진 서윤을 품에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의료진을 불렀고 저택은 비통함과 분노로 뒤덮였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지는 가운데 태주는 피 묻은 손으로 서윤의 손을 꽉 잡고 절대로 그녀를 이대로 보내지 않겠다고 신에게 맹세하며 병원으로 향했다. 화영그룹 계열 병원의 VIP 병동은 숨이 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오직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내는 기계음만이 생명의 끈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강태주는 며칠째 잠 한숨 자지 못한 초췌한 얼굴로 한서윤의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의 시선은 붕대로 감겨있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총알이 관통한 자리는 다행히 급소를 비껴갔지만 과다 출혈로 인한 쇼크는 그녀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었고 수술실 앞에서의 그 길고 고통스러웠던 기다림은 태준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는 차가워진 그녀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이마에 대며 제발 눈을 떠달라고 수천 번도 넘게 기도했고 그녀가 깨어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서윤의 눈꺼풀 위로 내려앉자 그녀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이를 감지한 태주는 숨을 죽이며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린 서윤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태준의 얼굴을 발견하고는 건조한 입술을 달싹이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마취가 덜 깬 몽롱한 상태였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으며 그 속에는 지난 6년간의 잃어버렸던 기억과 현재의 감정이 온전하게 담겨 있었다.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서윤은 힘겹게 손을 들어 그의 까칠해진 뺨을 어루만지며 자신이 돌아왔음을 그리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음을 눈빛으로 전했다. 서윤은 갈라진 목소리로 아이들의 안부를 먼저 물었고 태주는 아이들이 무사하며 지금은 병원 내의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는 서윤을 보며 태주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며 그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그동안의 오해와 아픔을 씻어내듯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서윤은 자신이 왜 떠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는지를 고백했고 태주는 그런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방치했던 자신의 무능함을 자책하며 뼈저린 회한의 눈물을 쏟았다. 병실안은 두 남녀의 애절한 사랑과 뒤늦은 재회의 기쁨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미안함으로 가득 채워졌고 그들은 이제 다시는 손을 놓지 않겠다고 서로에게 맹세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병실 문을 두드리는 비서실장의 다급한 보고가 그들을 현실의 전장으로 다시 불러들였기 때문이었다. 최민국 전무가 이번 습격 사건을 외부 테러 단체의 소행으로 위장하고 태준이 아이들과 여자를 지키지 못해 가문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여론을 조작하여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오늘 오후에 열릴 주주총회에서 태준을 회장직에서 해임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 그룹을 장악하려는 최후의 승부수를 띄운 상태였다. 서유는 아직 몸을 일으키기도 힘든 상태였지만 이 소식을 듣자마자 눈빛이 차갑게 돌변하며 링거 바늘을 뽑으려 했고 태주는 그런 그녀를 만류하며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유는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이것은 단순히 경영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 했던 자에 대한 응징이라며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녀는 아이들의 엄마로서 그리고 태준의 파트너로서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서 최 전무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를 파멸시켜야만 비로소 이 악몽을 끝낼 수 있다고 태준을 설득했다. 태준은 서윤의 눈에서 불타오르는 강렬한 의지와 분노를 읽고는 더 이상 그녀를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았고 결국 그녀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의료진을 불러 응급처치를 다시 받게 하고 휠체어 대신 그녀가 두 발로 당당하게 걸을 수 있도록 진통제를 투여해달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배려였다. 몇 시간 뒤 화영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많은 주주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단상에선 최민국 전무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태준의 무능함을 성토하고 있었다. 그는 태준이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빠져 그룹의 보안을 소홀히 했으며 그로 인해 무고한 직원들이 다치고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거짓 선동으로 주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여론은 최 전무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고 주주들은 술렁거리며 태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최 전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해임한 투표를 진행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대강당의 거대한 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고 장내의 모든 시선이 입구 쪽으로 쏠렸다. 문이 열린 곳에는 완벽한 슈트 차림의 강태준과 하얀색 정장을 입은 한서윤이 나란히 서 있었는데 그들의 등장은 마치 전설 속의 용과 불사조가 강림한 듯한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서윤은 부상으로 인해 창백한 안색이었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태준의 팔짱을 낀 채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고 그녀의 눈빛은 단상 위에 최전무를 꿰뚫을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서윤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본 최전무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준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고 서윤은 그의 곁에 서서 차가운 침묵으로 좌중을 압도했다. 태준은 흥분한 주주들을 진정시킨 뒤 대형 스크린에 준비해온 영상을 띄웠는데 그것은 최 전무가 용병 대장과 통화하며 살인을 사주하는 음성 녹음과 자금 추적 내역이었다. 서윤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그녀의 옛 동료들이 확보한 이 결정적인 증거들은 최 전무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고 장내는 충격과 경악의 비명으로 가득 찼다. 이어 서윤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납치와 테러의 배후가 바로 최 전무임을 증언하자 주주들은 분노하며 최 전무에게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최 전무는 그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며 발악했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태준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아이들의 친권 확인 소송 서류였다. 그는 서윤이 자신의 새 아이를 낳은 친모이며 앞으로 자신의 법적인 아내가 될 사람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했고 이는 단순히 경영권 방어를 넘어 가족을 지키겠다는 가장의 엄숙한 선언이었다. 이 발표는 최 전무가 태준의 사생활을 공격하던 명분을 완전히 무력화시켰고 오히려 그를 가족을 파괴하려 한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어버렸다.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을 바라보는 태준의 손을 꽉 잡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서서 쏟아지는 찬사와 격려를 받았다. 최 전무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단상 아래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출동한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그를 포위하고 있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저주 섞인 욕설을 퍼부으며 발악했지만 태준과 서윤은 그를 동정의 시선으로조차 바라보지 않았다. 서윤은 끌려가는 최 전무에게 다가가 나직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당신의 욕심이 스스로를 파멸시켰다고 일갈했고 최 전무는 그녀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떨구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한 주주들과 대중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고 이 장면은 전국의 뉴스에 생중계되며 화영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렸다. 소란이 잦아들고 회의장이 정리되자
태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는 서윤을 번쩍 안아들었고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자 밀려오는 통증과 피로감이 그녀를 덮쳤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온했다. 태주는 그녀를 안은 채 곧장 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걸음을 옮겼고 수많은 기자가 그들의 뒤를 따르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오직 서윤의 안위만을 챙겼다. 엘리베이터에 오른 두 사람은 문이 닫히고 외부와 차단되자 비로소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를 지을 수 있었고 태주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고맙고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병원으로 돌아온 서윤은 아이들과 감동적인 재회를 했는데 텔레비전으로 엄마 아빠의 활약상을 지켜본 아이들은 서윤을 슈퍼우먼이라 부르며 자랑스러워했다. 도윤은 엄마가 아픈 것이 싫다며 호호 불어주었고 도진과 도아는 서윤의 침대 옆에 꼭 붙어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태주는 이 행복한 광경을 지켜보며 지난 6년간 비어 있었던 가슴 한구석이 꽉 채워지는 충만함을 느꼈고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완성되었음을 실감했다. 서윤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이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서윤의 병실은 늦은 시간까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태주는 잠든 서윤과 아이들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병실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폭풍우가 지나간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는 이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원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악몽 같았던 사건들은 모두 종결되었고 이제 그들 앞에는 꽃길만이 펼쳐져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병실로 돌아갔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의 따스한 햇살이 화영그룹 본가의 드넓은 정원을 비추자 만개한 장미들이 붉은 자태를 뽐내며 향긋한 내음을 흩뿌리고 있었다. 한서윤이 총상을 입고 쓰러졌던 그 폭풍우 치던 밤으로부터 어느덧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저택을 감싸고 있던 차가운 긴장감과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평화로운 일상이 채우고 있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서윤은 더 이상 정체를 숨겨야 하는 경호원이 아닌 이 집의 당당한 안주인이자 새 아이의 어머니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녀의 존재는 저택의 모든 풍경을 따뜻한 색채로 바꿔놓았다. 고용인들은 과거의 딱딱하고 권위적인 분위기 대신 서윤이 가져온 소탈하고 인간적인 분위기에 동화되어 진심으로 그녀를 따랐고 태준 역시 퇴근 시간이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자상한 가장으로 변모해 있었다. 서윤은 정원 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텃밭에서 아이들과 함께 방울토마토와 상추를 심으며 흙투성이가 된 손을 마주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건강하고 행복한 생기가 넘쳐 흘렀다. 맏형인 도윤은 의젓하게 엄마를 도와 물뿌리개로 물을 주고 있었고 장난꾸러기 도지는 지렁이를 발견했다며 소리를 지르고 도망다니느라 바빴으며 막내 도아는 꽃반지를 만들어 서윤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애교를 부렸다. 서윤은 아이들의 흙 묻은 뺨을 닦아주며 지금 이 순간이 꿈이 아니기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고 있었고 잃어버렸던 6년의 시간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아이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쏟아부었다. 그녀는 때로는 엄격한 훈육자로 때로는 친구 같은 놀이 상대로 아이들의 곁을 지켰고 아이들 역시 그런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며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다. 2층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며 정원의 평화로운 풍경을 내려다보던 강태주는 가슴 벅찬 행복감에 젖어들었는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완벽한 가정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윤이 아이들과 흙장난을 하며 짓는 해맑은 미소를 볼 때마다 6년 전 파리의 그날 밤
자신이 그녀에게 반했던 이유를 다시금 깨달았고 그녀를 다시 만나게 해준 운명에 깊이 감사했다. 태주는 찻잔을 내려놓고 정원으로 내려가 서윤의 뒤로 다가갔고 인기척을 느낀 서윤이 고개를 돌리자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아이들은 아빠의 등장에 환호하며 달려들어 그의 다리에 매달렸고 태주는 아이들을 번쩍 들어 올려 비행기를 태워주며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모습은 영락없는 아들 바보딸, 바보 아빠 그 자체였다. 그날 저녁 태주는 아이들을 일찍 잠자리에 들게 한 후 서윤을 데리고 저택의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는데 그곳에는 은은한 조명과 함께 촛불로 장식된 로맨틱한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다. 서윤은 갑작스러운 분위기에 놀란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았고 태준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그녀를 의자에 앉히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 그는 우리가 이미 새 아이의 부모이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정식으로 청혼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절차를 밟지 못했다며 이제라도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자리를 선물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태주는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고 그 안에는 6년 전 그녀가 파리에 두고 갔던 낡은 펜던트 목걸이를 녹여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다이아몬드 반지가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서윤은 반지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는데 그 반지는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겪어낸 고통과 그리움, 그리고 재회의 기적을 상징하는 증표였기 때문이었다. 태주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그녀의 약지에 끼워주며 다시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평생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맹세했다. 서윤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이며 태준을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밤하늘의 별들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반짝였고 시원한 밤바람은 그들의 귓가에 사랑의 속삭임을 전해주며 로맨틱한 밤을 더욱 깊어가게 만들었다. 결혼식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데 태준과 서윤은 화려하고 보여주기식인 재벌가의 결혼식 대신 가족과 정말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여 진심 어린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소박한 가든 파티 형식을 원했다. 언론에는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짧은 보도자료만이 배포되었지만 세간의 관심은 뜨거웠고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 된 서윤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윤은 그런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가족에게만 집중하며 아이들과 함께 드레스를 고르고 식장을 꾸미는 과정 자체를 즐겼다. 도아는 화동을 하겠다며 매일 꽃바구니를 들고 걷는 연습을 했고 도윤과 도진은 반지 전달자 역할을 맡아 진지하게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했다.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저택의 정원은 수천 송이의 하얀 수국과 리시안 셔츠로 장식되어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신비롭고 순수한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부드러운 현악 사중주의 선율이 울려 퍼지자 하객들은 설레는 표정으로 신랑 신부의 입장을 기다렸고 태주는 턱시도를 입고 긴장된 표정으로 버진 로드 끝에 섰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서윤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모습을 드러내자 하객들 사이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는데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라인의 드레스는 그녀의 고혹적인 미모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양옆에는 앙증맞은 턱시도를 입은 도윤과 도진이, 그리고 앞에는 꽃잎을 뿌리는 요정 같은 도아가 서서 엄마의 길을 인도했다. 서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태준을 향해 걸어갔고 태준은 다가오는 그녀와 아이들을 보며 벅차오르는 감동을 주체하지 못해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그가 평생 꿈꿔왔던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 실현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행복했다. 서윤이 태준의 앞에 도착하자 태준은 그녀의 손을 건네받아 단단히 쥐었고 주례 없이 서로에게 쓴 혼인 서약서를 낭독하는 순서가 진행되었다. 태준은 서윤을 처음 만났던 날의 강렬한 기억부터 헤어져 있던 시간 동안의 그리움,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된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서윤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고 지난날의 아픈 기억들조차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받아들이며 태준과 아이들이야말로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이자 세상의 전부라고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태준의 아내로서 그리고 아이들의 엄마로서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겠다고 약속했다. 하객들은 두 사람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훔치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고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려 엄숙한 식장을 순식간에 웃음 바다로 만들었다. 반지를 교환하고 태준이 서윤에게 입을 맞추는 순간 하늘에서는 하얀 꽃비가 흩날리며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은 격식 없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는데 태준은 넥타이를 풀고 서윤과 함께 하객들에게 인사를 다니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과거 정보기관 동료들도 하객으로 참석하여 서윤의 새로운 삶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서윤은 그들과 옛 추억을 나누며 시원섭섭한 마음을 달랬다. 태준의 사업 파트너들은 달라진 태준의 유연하고 여유로운 태도에 놀라워하며 서윤의 내조가 그를 변화시켰음을 인정하고 덕담을 건넸다. 아이들은 정원을 뛰어다니며 하객들이 주는 간식을 받아먹느라 바빴고 태준과 서윤은 그런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서로의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하자 피로연은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었고 하객들이 하나둘씩 돌아간 뒤 정원에는 태준과 서윤 그리고 세 아이만이 남게 되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뛰어노느라 지쳐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 잠이 들었고 태준은 잠든 아이들 위에 담요를 덮어주며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윤은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태양을 바라보며 지난 험난했던 여정이 비로소 끝이 났음을 실감했다. 그녀의 손에는 굳은 살 대신 반짝이는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귓가에는 총성 대신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 소리가 들려왔다. 태준은 서윤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며 앞으로 우리가 함께 그려나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는 아이들이 자라나서 겪게 될 많은 일과 두 사람이 함께 늙어가며 맞이할 소소한 일상들을 꿈꾸듯 나열했다. 서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은 미소를 지으며 그 평범하고도 특별한 미래를 함께 상상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해치거나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고 자신의 능력은 오직 이 소중한 가족을 지키고 사랑하는 데 쓰일 것임을 다짐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정원에는 풀벌레 소리만이 평화롭게 울려 퍼졌고 다섯 식구의 그림자는 하나로 어우러져 길게 늘어졌다. 시간이 흘러 몇 년 뒤 화영그룹은 태준의 혁신적인 경영과 서윤의 보이지 않는 내조 덕분에 더욱 탄탄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들의 가정은 여전히 웃음이 끊이지 않는 화목한 모습 그대로였다. 초등학생이 된 세 쌍둥이는 각자의 재능을 꽃피우며 건강하게 자라났고 서윤은 틈틈이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선한 곳에 사용했다. 그녀는 가끔 서재에 앉아 옛날 자신이 쓰던 무기들을 보관해둔 금고를 바라보며 지난날을 회상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아픈 상처가 아닌 훈장과도 같은 추억으로 남아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태준과 서윤은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 만났던 파리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곳은 두 사람에게 있어 모든 운명이 시작된 장소이자
잊을 수 없는 추억의 공간이었다. 몽마르트르 언덕에 올라 파리 시내를 내려다보며 태주는 서윤의 손을 잡고 6년 전 그날 밤처럼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이번에는 그때와 달리 슬픔이나 두려움은 없고 오직 사랑과 신뢰만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언덕 위를 뛰어다니며 비눗방울을 불었고 비눗방울에 비친 햇살은 무지갯빛으로 빛나며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기록하고 있었다. 서윤은 태준을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고 태준은 그녀를 품에 안으며 귓가에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납치 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서로를 구원하고 진정한 가족을 완성하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다. 한서윤과 강태준, 그리고 3명의 천사 같은 아이들은 세상에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파리의 붉은 노을 아래서 5 가족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그들의 발걸음은 희망찬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다.